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행동치료의 상담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목표는요, 지금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행동이론은 눈에 보여지는 계량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뚜렷하게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와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 목표의 특성은 개인의 선택과 효과적으로 삶을 증진하고 인간의 내면을 파고든다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목표의 그 기능을 보시면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관심 영역을 반영하는데요.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떠는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일단 내담자가 고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겠고 상담자는 그런 내담자의 관심을 반영하고요. 내담자에게 그러면 다리를 떠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담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결과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리 떠는 횟수가 그 하루에 100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0번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목표를 50번으로 이제 줄이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45번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인데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부적응적 문제나 문제 행동을 탐색하고 내담자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이 문제가 다른 문제 행동을 파생시키는지를 탐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탐색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치료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내담자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문제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내담자에 대한 가치 판단, 즉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판단 없이 온정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에 내담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앞으로 쭉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의 평가와 분석입니다. 교정하고자 하는 표적 행동이 정해지면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행동 사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행동 분석은 그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가설을 세우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 분석의 예는 표적 행동의 발달 과정, 문제 행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선행 사건이나 상황적 요인,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문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단순히 이런 문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분석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문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불안이 있어요. 불안해서 찾아왔는데 그러면 내 불안 점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불안 점수가 30점이다. 그러면 15점으로 줄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한 후에 다시 불안 척도 점수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한 만큼 점수가 나왔느냐, 점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상담 계획의 수립 및 실행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상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또 내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상담 기법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다음은 상담 효과의 평가입니다. 형식적인 단회성 과정이 아니라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표적 행동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평가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정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상담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상담 기법이 이 사람에게 적절했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담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을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상담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적인 측면을 강화하고요. 중간에 평가를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즉시 상담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죠. 행동주의 상담의 장점은 상담 목표에 명시된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평가를 통해서 상담의 진전 정도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이었을 때에는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담 종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학습한 행동을 유지하고 그 변화된 행동들이 다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과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 행동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담 종결 이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은 반드시 종결 전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내담자 스스로 상담 효과를 유지하도록 추가적인 상담 계획의 필요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훈련인데요. 이것은 몸의 근육을 점차적으로 풀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행동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시면 우선
훈련에 대한 계약을 맺고 조용한 환경에서 수동적이고 이완된 상황에 놓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근육 이완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해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습관화를 시켜주는 거죠. 연습 기간 동안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긴장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며 근육이 점점 긴장되고 긴장과 이완 간의 차이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법입니다.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극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통제된 조건 하에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정서에 내담자를 노출시켜서 부적절한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신경증적 공포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노출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포를 가지는 대상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단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그 대상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을 둔감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특정한 상황이나 상상에 의해서 조건 형성된 공포 및 불안 반응을 극복하도록 할 때 이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증 환자가 있는데요. 이 공포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 형성된 공포 및 불안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공포 반응, 불안 반응을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 체계적 둔감법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긴장 이완 훈련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푸는 이완 훈련을 한 다음에 불안 요인의 위계를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약한 상황에서부터 가장 심한 상황까지 순서대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뱀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뱀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가 있으면 100점이 극한 상황이에요. 0점은 공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10점 정도를 뱀과 비슷한 밧줄이라든지 끈을 보는 상황을 10점이라고 정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공포스러운 거는 뱀의 사진을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30점 정도로 점수를 잡아요. 그리고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는 뱀을 보는 것을 이 정도는 한 50점 정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뱀을 살짝 손으로 만지는 상황, 이거는 이제 한 70점, 뱀을 몸에 두르는 상황, 이게 90점에서 100점, 이렇게 위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10점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뱀과 비슷한 밧줄을 보는 상황을 노출시켜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근육 이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풀도록 하고요. 10점 정도니까 뭐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점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30점이 뱀의 사진을 보는 상황인데 그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긴장이 풀어지면서 30점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섭다. 이러면 다시 앞 단계로 리턴하는 거죠. 불안 단계 표에서 가장 낮은 위계의 자극부터 노출을 시킨다고 했어요. 몇 초 동안 불안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 위계의 불안 자극을 제시하고요. 불안이 있으면 불안과 자극, 상상을 멈추게 하고 이완을 통해서 긴장을 풀도록 지시합니다.
쭉 가서 가장 불안 자극이 높은 수준에까지 진행될 경우 불안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위기의 장면까지 상상하도록 진행을 시킵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 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홍수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체계적 둔감법과 대상이 되는 것을 노출시킨다는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노출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법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홍수처럼 막 그 자극을 쏟아붓는 거예요. 방대한 자극에 한꺼번에 쏟아서 노출시키는 것을 홍수법이라고 합니다. 즉,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들을 실제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체계적 둔감법에서는 뱀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노출을 시켰잖아요. 근데 홍수법에서는 치료자가 뱀을 감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이에요.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대상자에게 너도 한번 뱀을 감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공포가 불합리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출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공포에 압도돼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데 뱀을 몸에 두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면 극도의 공포감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토큰 경제입니다. 강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행동 변화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발표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스티커나 간식이나 선물 같은 거 막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토큰 경제예요. 제가 이전에 그 정신질환자들이 재활훈련하는 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납병원은 그 정신질환자들이지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한 환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오전에 와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또 오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분 입원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오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납병원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한 달 동안 이게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줬어요. 이렇게 벽에 하얗게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써놓은 종이를 붙여놔요. 그 날짜가 쭉 적혀 있겠죠? 거기에 내가 이제 출석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은 치료자는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날짜별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그 종이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들에게 그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회원들은 나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안 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모델링인데요. 모델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내가 관찰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즉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간접학습하는 거예요. 모델링 기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내담자가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이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내담자가 행동을 학습한 결과로서 모델에게 무엇이 발생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모델링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모범이 되어야 돼요.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서 얻는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모방자를 낙담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사고중지법인데요. 인지재구성법 중 하나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방법은 내담자에게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인 생각을 하도록 지시한 후 갑자기 그만! 그만! 이렇게 소리를 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내담자에게 강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그만! 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강박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그 사고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고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즉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만이라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소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탑, 이게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을 이렇게 탁 들이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간적인 충격이나 자극을 줌으로써 강박적인 사고를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역할놀이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아동이 엄마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누군가 엄마 역할을 하고 내가 평소에 자신으로 역할을 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을 하고 다음에 또 역할을 바꿔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기를 해보면서 나의 마음도 표출하고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행동계약입니다. 행동계약은 특정 방식을 행위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또는 언어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상담에서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또 이런 결과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배우거나 수정한 행동을 지켰을 때 받는 보상과 어겼을 때 받는 벌칙을 내담자 스스로 혹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계약의 절차를 보시면 내담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행동 계약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받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해야 할 행동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내담자가 달성한 행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를 상호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작성을 하고요. 계약서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를 2장 만들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1장씩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고 잘 해보자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계약을 먼저 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혐오요법입니다. 이것은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잡념으로 고통받을 때 손목에 있는 고무밴드를 막 잡아당겨서 아픔을 주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혐오요법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 스탑이라는 약을 투약을 해요. 일종의 조작적 조건 형성 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술을 마셨을 때 동시에 이 약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필름 끊기고 막 구토하고 호흡곤란 생기고 얼굴 빨개지고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게 돼요.
너무 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술을 마시면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타임아웃인데요. 이것은 벌의 일종으로 긍정적인 강화로부터 격리시켜서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정적 강화를 차단해서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잠깐 동안 복도에 나가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5분 동안 꼼짝 않고 있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즉 타임아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제 행동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있던 행동들을 정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손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만 활용해도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 난폭한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공격적이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하고 있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효과도 있겠죠. 아동의 학습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기법이에요. 다음은 행동시연입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정 행동을 연습시키는 기법인데요. 행동주의 심리극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동의 습득을 돕기 위한 기법으로서 목표 행동의 이해, 시범, 교수, 역할 연기, 피드백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시연하게 하는 것이죠. 특정 장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하지 못해 항상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자가 자기 주장 및 거절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거나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실제로 그런 갈등 상황을 연출시켜서 거절하는 것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잘된 점, 잘 못된 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조언자로서 또는 코치로서 연습을 통해 특정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관련된 행동 과제를 부과하게 됩니다. 모델링과 유사하지만 바람직한 목표 행동이 이미 내담자와 상담자에 의해 선택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오늘 행동치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그럼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를 보시면요. 속어는 조건 형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잠시 상실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발적 회복 반응을 보이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강도가 처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약했어요. 그죠? 네, 2번 조작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 1번을 보시면 그 공부할 때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적극적인 강화, 즉 정적 강화예요. 그리고 보기 2번을 보시면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부행위가 증가한다. 기부행위가 증가한다라는 면에서는 강화에 해당돼요. 그런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돈을 감면한다는 것은 마이너스죠. 이것은 부적 강화, 즉 소극적 강화예요. 보기 3번은 비 내릴 때 우산이 있으면 비를 안 맞게 되므로 우산을 쓰는 행위가 증가한다. 우산을 쓰는 행위가 증가한다라는 면에서는 강화예요. 그런데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면 비를 맞는 걸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 4번 반응 대가는 그 부적 처벌인데요. 보기 내용에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다가
통증이 오면 난로에 손대는 행동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그 손대는 행위가 감소하는 것은 벌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딱 이렇게 대서 통증이 오는 것, 이거는 내가 자극을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보기 5번,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되면 속도 위반수가 감소한다. 속도 위반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벌이고요. 벌금을 문다는 것은 나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 처벌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벌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행동치료의 상당 기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5번, 해석과 통찰입니다. 해석과 통찰은 그 정신분석의 기법이었죠? 네, 이렇게 오늘 행동치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수정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